1장 목표 달성 능력은 배울 수 있다. 목표 달성은 경영자의 과업이다. 목표 달성과 과업 완수는 결국 같은 말이다. 사람들은 경영자가 기업, 병원, 정부기관, 노동조합, 대학, 군대 등 어디에서 일하든 언제나 올바른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즉, 경영자가 목표를 달성해주기 바란다는 뜻이다. 그러나 경영자 가운데 높은 성과를 내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경영자는 당연히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다. 상상력도 풍부하고 지식 수준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목표 달성 능력과 지능, 상상력, 지식 수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 두뇌가 우수한데 놀랄 만큼 무능한 경우도 흔하다. 뛰어난 지적 통찰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한다. 지적 통찰력은 매우 체계적인 작업을 통해서만 성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반대로 모든 조직에서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내는 끈기 있는 사람들도 있다. 두뇌가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 종종 창조성과 혼동되는 열정과 자유분방에 빠져 있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동화 속 거북이처럼 한 발 한 발 나아가 목표 지점에 먼저 도달한다. 지능, 상상력, 지식은 분명 필수 요소다. 그러나 그런 요소들로 결과를 만들려면 목표 달성 능력이 필요하다. 지능, 상상력, 지식 그 자체는 성과의 한계를 정할 뿐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필요한 이유. 이 모두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경영자들의 직무 수행에 관한 책과 논문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도 목표 달성 능력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매우 적다. 왜 그럴까? 한 가지 이유는 목표 달성 능력이 조직 내에서 일하는 지식 노동자의 특수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춘 지식 노동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육체 노동자는 일만 제대로 하면 됐다. 올바른 일을 완수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예를 들어 육체 노동자는 한 켤레의 구두를 생산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업무 결과를 정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양과 질을 기준으로 언제든지 평가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육체 노동의 품질을 파악하고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결과 육체 노동자 각자의 산출량을 크게 증대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공이나 일선에 배치된 병사 등 모든 조직에 육체 노동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거의 필요 없었고 육체 노동자들이 수행할 명령을 내리는 최고위직 사람들만 일부 있었다.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극소수였기에 능률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육체 노동자들은 목표 달성 능력을 당연히 갖추고 있다고 여겼다.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즉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은 힘들게 배워야만 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육체 노동자 몇 사람에게 의존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회사나 군대에서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다. 남북전쟁 당시 지금이라면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의 극소수 관리들만 미국 정부에서 일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정부의 국방부에서는 10명도 채 안 되는 민간 실무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 대부분은 경영자 또는 의사결정자가 아니라 통신병들이었다. 1900년경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에 워싱턴의 모든 행정부 건물은 오늘날 백악관, 앞으로 쭉 늘어선 정부 청사 한 곳이면 충분했을 것이다. 오늘날 병원에서는 환자 100명당 250명 정도로 의료 서비스 전문가들, 즉 X선 기사, 검사실 기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들을 고용하고 있지만 과거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 얼마 안 되는 간호사들 외에 청소부들, 조리사들, 차벽부들만 있었다. 지식 노동자라고는 의사뿐으로 기껏해야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정도였다. 달리 말해 최근까지도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시받은 대로 일만 하는 육체 노동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이었다. 지식 노동자는 조직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다. 예전의 지식 노동자는 조직 내 극소수였다. 이들 대부분은 기껏 사무원 1명 정도만 데리고 전문가로 일했다. 목표 달성 능력의 유무는 오직 그들만의 관심사였고 그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다. 그러나 오늘날 지식에 기반을 둔 거대 조직은 사회의 핵심이 되었다. 현대 사회는 거대한 조직 사회다. 군대를 포함해 모든 대규모 조직에서 힘의 중심이 지식 노동자로 이동했다. 즉 조직의 중심이 근육의 완력이나 손재주로 일하는 육체 노동자에서 머리에 든 지식을 사용하여 일하는 지식 노동자에게 넘어갔다. 점점 조직의 대다수는 체력이나 손기술보다는
지식과 이론 및 개념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들이 조직에 공헌할 수 있는 한 목표 달성 구성원으로 남게 될 여지가 많아졌다. 이제 목표 달성 능력은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없다. 따라서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산업공학을 비롯해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육체 노동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평가 시스템은 지식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 불량품만 만들어내는 멋진 설계도를 재빨리 작성하는 엔지니어링 부분만큼 경영자를 실망시키는 비생산적인 일도 없다. 올바른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지식 노동을 쓸모있게 만든다. 육체 노동을 평가하는 척도로는 지식 노동을 측정할 수 없다. 지식 노동자를 직접 또는 일일이 감독할 수도 없다. 그저 도울 수 있을 뿐이다. 지식 노동자는 스스로 방향을 정해야 하고 그 방향은 성과와 공헌, 즉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40여 년 전 뉴요커에 이런 만화가 실렸다. 사무실 문에는 에이젝스 비누회사 영업부장 찰스 스미스라는 팻말이, 벽면에는 생각하라는 말이 쓰여 있는 대형 액자만 걸려 있다. 사무실에서는 스미스 부장이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천장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다. 사무실 밖을 지나가던 나이든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스미스 부장이 지금 비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맞는 말이다. 우리는 지식 노동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생각이야말로 지식 노동자의 고유 업무다. 생각하는 것이 곧 지식 노동자의 일이다. 지식 노동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스스로의 목표 달성 능력과 성취 능력이다. 만약 목표 달성 능력이 모자라는 지식 노동자가 있다면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할 수 없다. 공헌하겠다는 의욕은 떨어지고 결국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되고 만다. 지식 노동자는 그 자체가 목표인 무엇인가를 생산하지 않는다.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수도관 한 개, 구두 한 켤레, 기계 부품 같은 것을 만들지 않는다. 그는 지식, 아이디어, 정보를 창조한다. 지식 노동자가 만든 이런 생산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쓸모가 없다. 다른 누군가, 즉 다른 지식 노동자가 그것을 자신의 작업에 투입하여 새로운 생산물로 바꾸어야 한다. 실제 작업 활동과 행동에 적용되지 않는 위대한 지혜는 무의미한 데이터일 뿐이다. 따라서 지식 노동자는 육체 노동자가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목표 달성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지식 노동자는 잘 만들어진 한 켤레의 구두가 제공하는 효용성처럼 자신의 생산물이 제공하는 그 자체의 효용성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지식 노동자는 오늘날 고도의 선진 사회인 미국, 서유럽, 일본 그리고 러시아처럼 점차 선진 경제로 진입하는 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생산 요소다. 이는 미국에서 더욱 현실이 되었다. 미국이 가진 경쟁 우위 자원은 교육이다. 개선점이 많긴 하지만 다른 저개발 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 있다. 우리가 아는 한 교육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투자다.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자 한 사람당 10만에서 20만 달러의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전문 자격 없이 그저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에게도 5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든다. 아주 부유한 사회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 따라서 교육은 가장 부유한 나라, 즉 미국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다. 교육이 지식 노동자를 생산성 있게 만들 수 있다면 말이다. 지식 노동자에게 생산성이란 올바른 일을 완수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것이 목표 달성 능력이다. 경영자란 어떤 사람인가? 현대 조직의 모든 지식 노동자는 각자가 하나의 경영자다. 만약 그가 자신의 지위 또는 지식을 이용해 조직에서 성과를 내고 결과를 만드는 조직 능력에 실제 기여할 책임을 지고 있다면 말이다. 이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거나 기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능력일 수도 있고 병원이 입원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일 수도 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공헌에 책임져야 한다. 게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조직 내의 다른 누구보다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그가 내린 의사결정은 완전히 무시당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강등되거나 좌천되거나 해고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의 목표, 기준, 공헌은 오로지 그의 손에 달려 있다. 경영자들은 대부분 지식 노동자다. 물론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 노동자가 되고 있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경험했듯이 지식에 기반을 둔 조직은 책임 있는 지위,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 권한을 갖는 지위의 경영자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공헌하는 전문가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런 상황은 베트남 정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젊은 미 보병 대위의 신문, 인터뷰 기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당신은 부대를 어떻게 지휘하고 있나요? 기자의 질문에 젊은 대위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여기서는 책임질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만약 사병들이 정글 속에서 적군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제 임무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오직 그들이 처한 상황에 달려 있어요. 물론 책임은 언제나 저에게 있지만 결정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지요. 결국 게릴라전에서는 모든 병사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경영자 가운데는 지식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상사지만 그리고 때로는 꽤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지만 조직 전체의 실적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다. 제조공장의 일선 감독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감독일 뿐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관리자다. 그러나 그들은 일의 진행 방향, 내용, 성과 향상 방법에 대해서는 책임도 권한도 없다. 대체로 일선 감독들은 여전히 같은 성과 측정과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것은 효율과 품질을 기준으로 하는 육체 노동자의 작업과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려고 개발되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식 노동자가 경영자인가 아닌가 하는 판단은 그가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어떤 회사의 경우 시장조사 책임자는 200명의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을 수도 있으며 그 회사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회사에서는 시장조사 책임자 혼자서 한 명의 비서만 두고 일할 수도 있다. 사람 수가 다르다는 사실로 두 시장조사 책임자가 달성해야 하는 공헌도의 차이를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 수는 업무 수행 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뿐이다. 물론 200명이 일한다면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200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고 공헌한다는 보장은 없다. 지식노동은 양으로 측정할 수 없다. 비용으로 측정되지도 않는다. 지식노동은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직원 수나 관리 업무량으로는 내용을 알 수 없다. 시장조사 책임자가 시장조사 업무에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하여 기업의 급속한 성장과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통찰력, 상상력, 그리고 업무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실 200명을 투입해도 비용으로 보면 저렴하다. 그러나 그 시장조사 책임자는 200명이 일으키는 문제, 그리고 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압도당할 위험이 크다. 어쩌면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정작 본래 업무인 시장조사나 중요한 의사결정 시간이 빠듯해질 수도 있다. 혹은 온갖 결제 서류의 숫자를 확인하느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우리 회사 시장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결과 그는 회사의 몰락을 가져올 수도 있는 시장의 중요한 변화를 지각하지 못하고 넘어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하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시장조사 책임자라 해도 마찬가지로 생산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는 어쩌면 회사의 번영을 가져오는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재원일 수도 있다. 또는 학자들이 종종 연구의 일부분으로 착각해 무수히 많은 각주를 다는 것처럼 세부적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 나머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심지어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조직에서는 한 사람의 부하도 관리하지 않으면서 관리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극히 드물긴 하지만 베트남 정글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처럼 모든 조직 구성원이 조직 전체의 사활에 관계되는 의사결정을 각자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제쳐놓고 특정 방식을 따르기로 결정한 연구소의 화학자는 기업의 장래를 좌우하는 기업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는 연구 책임자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신참은 아니더라도 관리 책임이 전혀 없는 일반 연구원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회계장부상에 어떤 것을 제품이라고 규정할지 결정하는 일은 그 회사 수석부사장의 권한일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피터 드러커, 창조하는 경영자 창고, 그 일 또한 신입사원이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오늘날 대규모 조직의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위나 지식을 이용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직 전체의 성과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지식 노동자, 관리자 또는 개인 전문가를 경영자라고 한다. 그렇지만 경영자 대부분을 지식 노동자라고 할 수는 없다. 지식 노동 또한 다른 일과 마찬가지로 숙련이 필요치 않은 일 그리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자들의 수는 전체 지식 노동력 가운데 어떤 조직도가 보여준 것보다 비율 면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그 증거로 관리자와 개별 전문가로 공헌하는 사람들을 위한 평가와 보상에서 공평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드러커가 말하는 가장 좋은 사례는 벨 시스템 사장 프레더릭 케펠이 196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제13회 국제경영회의에서 발표한 것이다. 케펠의 요점은 피터 드러커, 창조하는 경영자 14장에 인용되어 있다. 그런데 기업, 정부기관, 연구소, 병원 등과 같이 오늘날 가장 일반적인 조직에서조차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자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왜냐하면 지식에 의한 권한은 지위에 따른 권한과 마찬가지로 분명 합법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식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최고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같은 종류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관리자도 회사의 최고 경영자나 정부 기관의 책임자와 똑같은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즉 계획, 조직화, 통합, 조정, 동기부여, 성과 측정 등과 같은 일들 말이다. 그가 할 수 있는 의사결정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지 모르나 적어도 자신의 권한 범위 안에서는 그 또한 틀림없이 경영자다. 마찬가지로 모든 계층의 의사결정자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나 정부, 기관의 책임자가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결정을 내린다. 그의 권한 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직책이나 이름이 조직도나 사내 전화번호부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그는 경영자다. 최고 경영자든 신입사원이든 간에 그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사례는 정부기관, 군대, 병원, 기업 등에서 일하는 최고 경영자의 과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최고 경영자들의 사례가 접근하기도 쉽고 실제로 발표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작은 규모의 조직보다 분석하거나 살펴보기도 쉽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최고 직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책은 지식 노동자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성과 향상 능력을 높이는 행동과 의사결정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것이다. 이를테면 내가 지식 노동자 경영자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경영자가 직면한 네 가지 현실. 경영자가 직면한 현실은 그들에게 목표 달성 능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 경영자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들이 직면한 상황과 현실은 그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지식 노동자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개업인은 대체로 목표를 달성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이 없다.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는 개업이의 지식이 환자를 치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온다. 환자를 진찰하는 동안 의사는 당연히 환자에게 집중한다. 그는 적어도 환자를 돌보는 동안에는 방해받는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는 환자를 괴롭히는 병에 따라 결정된다. 환자가 호소하는 고통에 따라 의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목표를 정한다. 예를 들어 환자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거나 적어도 환자의 고통을 줄여준다. 개업이들은 스스로 어떤 과업을 수행할지 조직적으로 체계를 잡는 능력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럼에도 목표 달성 능력이 낮아서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다. 반면 조직에 속한 경영자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한다. 경영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네 가지 중요한 현실에 직면한다. 그 현실은 하나같이 조직 내에 그리고 일상 업무의 틀 안에 뿌리 박혀 있다. 경영자는 불가피한 현실과 타협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게다가 아래의 네 가지 현실은 결과나 성과를 내지 못하게 압력을 가한다. 1. 경영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누군가가 경영자를 그의 육체 활동에 따라 정의한다면 아마도 경영자는 조직의 포로라고 규정해야 할 것이다. 조직 내 모든 사람이 그의 시간을 빼앗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빼앗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원칙적으로 경영자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말하는 것처럼 앞으로 30분 동안 아무도 들여보내지 마세요라고 요청할 수 없다. 설령 그렇게 말한다 해도 그 순간의 중요한 거래선 정부 기관의 고위관리 상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를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간다. 이 사례는 순의 카를손의 경영진의 행동이라는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논문은 대규모 조직에서 일하는 최고 경영자들의 시간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 쓰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가장 유능한 경영자들도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으며 목적 달성에는 거의 도움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소비한다. 사실 경영자란 정상적으로 자기 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들의 시간은 항상 다른 사람과의 중요한 약속으로 선점되기 때문이다. 2. 경영자는 자신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일상 업무에 쫓겨다닌다. 미국 기업의 사장 또는 고위 임원은 기업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기 시간을 쏟아야 하는데도 여전히 마케팅이나 공장 운영에만 관심을 둔다고 종종 비판받는다. 미국 기업의 경영자들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기능과 운영을 경험하고 나서 승진하기 때문에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을 책임지는 지위에 올라서도 그동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승진 방식이 미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은 비판이 나온다. 예를 들어 게르만족 계통의 나라에서는 최고 경영진이 되려면 보편적으로 본사 참모부서에서 출발하는데 이 부서의 구성원은 내내 제너럴리스트로 일한다. 그런데도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회사의 최고 경영자들조차 운영 업무에만 매달린다고 비난받는다. 이들 나라의 조직을 들여다보면 그런 경향은 최고 경영진에 국한되지 않으며 경영계 전체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운영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은 승진 방식의 문제나 인간 본성의 불변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마땅하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영자를 둘러싼 현실에 있다. 만약 경영자가 근본적인 현실을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끊임없이 넘쳐나는 운영 업무에 모든 시간을 빼앗기고 그런 일만 하게 된다. 의사라면 그때그때 발생하는 일을 처리해야 한다. 의사가 찾아오는 환자에게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하고 물으면 환자는 의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말해준다. 만약 환자가 의사 선생님, 저는 잠을 못 자요. 지난 3주 동안 한숨도 편히 못 잤어요 라고 한다면 그는 의사가 취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셈이다. 비록 의사가 실제로 진단해본 결과 그 불면증이 한층 더 심각한 병의 작은 증상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해도 의사는 우선 환자가 며칠 푹 잘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자의 일상 업무는 실제 문제는 물론이고 문제라고 여길 만한 어떤 단서도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 환자의 통증 호소는 의사가 진단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지만 통증 자체가 환자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에 비해 경영자는 훨씬 더 복잡한 세계에 살고 있다. 어떤 사건들이 중요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사소한 문제에 불과한지 개별 사건은 알려주지 않는다. 통증에 관한 환자의 설명이 의사에게 진단의 실마리가 되는 것과는 달리 일상 업무에서 개별 사건은 경영자에게 문제의 징후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경영자가 연속되는 일상 업무에 따라 어떤 일을 할지 결정하고 무엇에 집중할지, 무엇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결정한다면 그는 일상 업무 처리에 자신의 자원을 다 쓰고 만다. 그는 유능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낭비하는 일이며 그가 조금이나마 달성할 수 있었던 성과를 포기하는 일이다. 경영자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일, 즉 조직에 공헌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비록 그 기준을 일상 업무 과정에서는 찾을 수 없더라도 말이다. 3. 경영자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현실은 그가 조직 내에서 일한다는 점이다. 즉 지식 노동자는 자신이 공헌한 바를 다른 사람들이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식 노동자로서 기능을 발휘한다. 조직은 개인의 강점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다. 조직은 구성원 각자의 지식을 획득하고 그것을 다른 지식 노동자들을 위한 자원, 동기부여, 비전 제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개별 지식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같은 처지에 놓이는 경우는 드물다. 지식 노동자는 자신만의 기술과 자신만의 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따라 세무회계, 세균학 또는 내일의 지방정부를 이끌고 갈 간부 양성과 개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옆방 동료들은 원가 계산의 세부 사항, 병원 관리 또는 시의회가 정한 조례의 적법성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들 각자는 다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을 자기 일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식 노동자 경영자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의 직속 부하들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즉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외부인들이거나 그의 상사일 수도 있다. 지식 노동자는 그런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지식 노동자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4. 마지막으로 경영자는 조직 내부에 존재한다. 기업, 연구소, 정부기관, 대학, 군대 등 간의 모든 경영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를 가장 가깝고도 직접적인 현실로 인식한다. 그는 조직 외부를 두껍고 왜곡된 렌즈를 통해서만 본다. 대체로 경영자는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는 모른다. 그것은 조직의 적절한 기준을 외부 현실에 적용해서 만든 것으로 요약보고서라는 높은 수준의 조직적 여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조직 자체는 추상적인 존재다. 수학적으로 비유하면 조직은 크기도 넓이도 없는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 조직이 존재하는 환경 현실에 비하면 그 조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구체적으로 말해 조직 내부에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결과는 조직 외부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유일한 결과는 고객이 자신의 의지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기업이 투입한 비용과 노력이 기업 매출과 수익으로 전환될 때 나타난다. 고객은 수요와 공급 관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시장 경제에서 소비자인 경우가 있고, 기본적으로 비경제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사회주의 정부인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라 해도 의사결정자는 기업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병원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렇지만 환자는 병원 조직의 한 구성원이 아니다. 환자에게 병원이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만 현실이다. 환자의 가장 큰 소망은 가능한 빨리 병원이 필요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어떤 조직이든 조직 내에서는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기업의 이익센터라는 것은 정중하게 표현했을 뿐이다. 기업에는 노력센터만 있다. 어떤 조직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투입한 노력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조직은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시장 수요에 맞춘 자동차 또는 강철을 생산하기 위해 10만 명이나 되는 직원이 필요하다면 공학적으로 미숙하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다. 조직의 유일한 존재 이유, 즉 외부 환경에 대한 공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직은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규모가 작을수록, 조직 내부의 활동이 적을수록 더 완벽해진다. 조직 외부, 즉 진정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 환경은 조직 내부에서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전쟁을 예로 들어보자. 양쪽 군대의 군사활동과 작전 결과가 승패로 이어지는 전쟁은 양쪽 군대가 공동으로 결과를 결정한다. 기업도 판촉과 광고 선전을 통해 고객 선호도와 판단을 바꾸려고 시도한다. 전시경제처럼 물자가 턱없이 부족한 시기를 제외하고 고객은 여전히 최종 결정권과 강력한 거부권을 가진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가 극도의 궁핍 상태를 벗어나자마자, 그리고 정부 당국이 아니라 고객이 실제적인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정상적인 시장 경제가 정착되기 훨씬 전의 위기에 직면하는 이유다. 그러나 경영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것은 조직 내부다. 경영자가 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조직 내부에 있다. 조직 내부 곳곳에서 인간관계와 접촉이 생기고 문제와 도전이 등장하고 대립과 뒷말이 들려와 그의 심기를 건드린다. 만약 외부 현실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는 점점 더 조직 내부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조직에서 지위가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보다 조직 내부의 문제와 도전에 관심을 집중한다. 조직은 하나의 사회적 가공물로 생물학적 기관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조직 또한 동식물의 구조와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을 따른다. 표면의 크기는 반지름의 제곱으로 결정되지만 부피는 세제곱으로 계산한다. 동물은 몸집이 커질수록 체력 유지 및 신진대사, 순환 기능 및 지각 기능, 신경계통, 그 밖에도 여러 활동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아메바의 모든 부위는 외부 환경과 끊임없이 접촉한다. 따라서 아메바는 특별한 기관이 없어도 외부 환경을 지각하거나 몸을 유지한다. 그러나 인간처럼 덩치가 크고 복잡한 고등동물은 몸을 유지하기 위해 골격이 필요하다. 인간은 음식물 흡수와 소화, 호흡, 세포에 대한 산소 공급,
생식 활동 등을 위해 온갖 종류의 전문화된 기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는 두뇌와 복잡한 신경 조직들이 필요하다. 아메바의 몸체 대부분은 생존과 번식을 직접 해결한다. 그러나 고등동물은 몸체 내부 구조의 복잡성과 외부와의 단절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 음식, 에너지 공급, 세포 조직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활동한다. 동물과 달리 인간 조직은 존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단순히 종의 영속적 보존 활동만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 없다. 조직은 사회기관으로 외부 환경에 공헌해야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다. 그렇지만 조직이 점점 더 비대해지고 눈에 띄게 성공할수록 조직의 내부 업무는 지식 노동자의 관심, 열정, 능력을 더 많이 요구하므로 조직 외부에 대한 지식 노동자 본래의 임무와 진정한 목표는 뒷전으로 밀려난다. 오늘날 컴퓨터의 등장과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로 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컴퓨터는 바보 기계에 불과하며 계량할 수 있는 자료만 처리할 수 있다. 컴퓨터는 자료를 신속, 정확, 정밀하게 처리한다. 즉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계량화된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한다. 그러나 계량화할 수 있는 정보는 비용, 생산량, 병원 환자 수 또는 훈련 보고 등 조직 내부 정보로 제한된다. 조직 외부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너무 늦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계량적 형태로 정보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는 외부 사건들과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는 인간의 정보 수집 능력이 컴퓨터의 연산 능력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걱정해야 할 유일한 원인이라면 우리는 통계적인 노력만 더하면 되고 컴퓨터 자체가 이러한 기계적 제약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조직에 관련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외부 사건들은 종종 계량화할 수 없는 질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이들 사건은 계량화될 때까지 사실이 아니다. 무엇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 정의를 내리고 분류하고 타당성을 인정해야만 한다. 무엇을 계량화하려면 우선 개념이 있어야 한다. 먼저 끝없이 복잡한 현상에서 구체적인 변수를 끄집어내 이름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그 숫자를 셀 수 있어야 한다. 많은 기형아를 낳았던 탈리도마이드의 비극 현대 의학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로 본래 독일의 항생제 제약사인 그린엔탈사가 만들어 시판했다. 수면제로 등장했다가 임산부들의 입덧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임산부가 복용했고 그 결과 전 세계에 걸쳐 1만 명 이상의 기형아가 출산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1961년이 되어서야 독일에서 판매가 중단되었다 옹긴이 전형적인 예시다. 유럽 대륙의 의사들이 기형아 수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사실, 그 수가 너무 많아 구체적이고 새로운 원인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데 필요한 통계를 충분히 확보했을 때는 이미 큰 피해가 일어난 다음이었다. 미국의 한 보건소 의사는 정성적 변화, 즉 탈리도마이드로 벌어진 사소하지만 그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는 피부 통증이 몇 년 전 발생한 전혀 다른 질환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탈리도마이드가 더 많이 사용되기 전에 경종을 울렸다. 포드 자동차의 신형 모델 에드셀도 비슷한 교훈을 준다. 에드셀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정량적인 자료가 모두 수집되었다. 그 모든 정량 자료에 따라 에드셀은 목표 시장에 적합한 자동차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정성적 변화, 즉 자동차 구입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판단 기준이 소득이 아니라 취향을 바탕으로 세분화되었다는 사실은 통계조사로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 변화가 통계 숫자를 통해 파악되었을 때는 너무 늦은 뒤였다. 에드셀은 시장에 나왔으나 실패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정말 중요한 사건은 경향이 아니다. 경향의 변화가 중요하다. 외부 경향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조직이 기울인 노력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는 지각되어야 한다. 그런 변화는 계량화하거나 정해 내리거나 분류할 수도 없다. 그러나 에드셀처럼 그런 변화를 분류하여 기대치를 계산할 수는 있다. 그렇다 해도 기대치는 고객의 실제 행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컴퓨터는 논리적인 기계다. 그것이 컴퓨터의 강점이자 한편으로는 한계인 셈이다. 외부의 중요한 사건은 컴퓨터 또는 어떤 논리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특별히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지각 능력이 있다. 이것이 인간의 강점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컴퓨터 논리와 컴퓨터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정보와 자극을 지식 노동자가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경영자는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명확한 사실은 잘 알지만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사건의 지각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의 컴퓨터 정보가
현실 접근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가장 유용한 경영관리 도구인 컴퓨터는 경영자들에게 그들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며 그러니 외부 상황에 더 많은 시간을 쓰라고 주의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당장 컴퓨터병이라는 위험이 눈앞에 놓여 있다. 그것은 심각한 질병이다. 컴퓨터는 그전부터 존재하는 상황을 보여줄 따름이다. 경영자들은 당연히 조직 내부에서 일한다. 그들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조직 내부 세계의 힘이 그들이 외부의 실제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경영자 앞에 놓인 네 가지 현실은 경영자가 바꿀 수 없다. 이들 현실은 경영자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목표 달성 방법을 배우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무능한 경영자가 된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목표 달성 능력의 가치. 경영자의 목표 달성 능력 향상은 경영자의 성과, 성취, 만족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다. 물론 우리는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 광범위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 두 가지 영역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쏟아부어도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본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아무런 이익도 나지 않는 일을 시도하려는 수준까지 왔는지 모른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슈퍼맨 같은 새로운 종족의 인간을 창조할 수는 없다. 지금 있는 사람들로 조직을 계속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관리자 개발에 관한 책들은 내일의 경영자상으로 사계절 사나이를 제시한다. 자주 듣는 말이지만 고위 경영자는 분석가이자 의사결정자로 비범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을 잘해야 하고 조직 구조와 권력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한다. 숫자에도 밝아야 하고 예술적 신미함과 창조적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 바람직한 경영자는 뭐든 잘할 수 있는 천재의 모습인데 만능 천재는 늘 공급이 딸리기 마련이다. 인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공급되는 노동력은 모든 면에서 무능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분야 가운데 한 분야에서만이라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가진 가장 평범한 재능 말고는 딱히 더 나을 것도 없지만 자기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특정 분야의 강점을 지닌 사람이 그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가 만능 천재가 되는 것은 차지하더라도 그들의 능력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성과 달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인간의 능력을 갑자기 비약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일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개선함으로써 인간 능력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같은 원칙이 지식에도 적용된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우수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은 확실한 성과는 제쳐두고라도 그들이 달성하리라고 기대하는 어떤 성과보다 훨씬 크기 마련이다. 1951년 오퍼레이션스 리서치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수학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경영 전반의 관점에서 최적의 정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가 처음 등장했을 때 몇몇 우수한 젊은 연구원들이 5할 전문가의 조건에 관한 책을 출판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온갖 분야의 지식을 알고 모든 분야를 더 잘할 수 있으며 독창적인 능력을 갖춘 다재다능한 인간을 요구했다. 그중 한 연구에 따르면 5할 전문가는 62개에 이르는 첨단 지식 또는 주요 자연과학 및 인문과학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재고 수준이나 생산 일정 관리 프로그램 연구에 자신의 능력을 허비하고 있을지 선뜻 장담하기 힘들다. 경영자 개발을 위한 평범한 프로그램마저 회계와 인적자원 관리, 마케팅, 가격 결정과 경제 분석, 심리학을 비롯해 행동과학, 물리학, 생화학, 지질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요구한다. 우리에게는 현대 기술의 역동성, 현대 세계 경제의 복잡성, 미로와 같은 정부기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분명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지식 분야는 범위가 매우 넓다. 따라서 다른 분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그 분야에만 집중하는 사람조차 그 범위가 너무 넓다. 학자들도 각 분야 가운데 꽤 한정된 부분만 전공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겨우 재구시를 하는 사람 이상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들 여러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기업, 병원 또는 정부 기관 등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의 약점 가운데 하나는 좁은 전문 분야의 지식에 만족하고 다른 분야는 경시한다는 점이다.
회계사라면 인간관계론의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도 되고, 엔지니어라면 새로운 상표를 부착한 제품의 판촉에 대해 몰라도 된다. 그러나 적어도 그 분야가 무엇이며 왜 필요하며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한다. 우수한 비뇨기과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정신의학에 통달할 필요는 없지만 정신의학이 무엇인지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농수산부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 국제업무관계 변호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편협한 농업 정책 때문에 국제적인 피해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정치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좋다. 만능 천재처럼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는 뜻이 아니다. 그 대신 전문 영역에서 성과를 발휘하는 사람들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목표 달성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다. 자원 공급을 늘릴 수 없다면 자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 능력은 능력과 지식이라는 자원에서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 능력은 조직에서 꼭 갖추어야 할 능력 가운데 최우선순위다. 나아가 경영자의 도구로 그의 성취와 성과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한층 더 높은 우선순위를 선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목표 달성 능력은 배울 수 있는가? 만약 목표 달성 능력이 음악에 대한 재능이나 그림에 대한 신미안처럼 타고나는 것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다.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표 달성 능력의 잠재력을 지닌 사람을 일찍 발견하여 최선을 다해 그 재능을 개발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으로는 현대사회에서 경영자 임무를 수행할 만한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정말 목표 달성 능력이 천부적인 것이라면 현대 문명은 견디어낼 수는 있어도 아주 취약해질 것이다. 현대 문명은 대규모 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목표 달성 능력을 지닌, 그래서 지식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많이 공급해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목표 달성 능력을 배울 수 있다면 몇 가지 의문이 든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어떤 종류의 학습인가? 체계적이고 개념적으로 배우는 지식인가? 도제 방식으로 배우는 기술인가? 또는 기본을 반복하여 터득하는 습관인가? 나는 이런 질문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컨설턴트인 나는 많은 조직에서 경영자들과 함께 일한다. 목표 달성 능력은 두 가지 면에서 내게 매우 중요하다. 첫째, 컨설턴트는 원래 자신의 지식에 따른 권한 말고는 아무 권한이 없으므로 스스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컨설턴트는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 가장 유능한 컨설턴트라도 성과를 내려면 고객의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한다. 그러므로 컨설턴트가 자신의 일에 공헌하고 결과를 이룰지, 또는 경비만 축내는 비용센터에 불과하거나 기껏 광대 노릇밖에 못하게 될지에 대한 결정은 컨설턴트의 목표 달성 능력에 달려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하는 성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다. 예일 대학교의 크리스 아지리스가 컬럼비아 대학 대학원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 아지리스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성공적인 경영자는 10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좌절에 대한 높은 인내성, 경쟁 법칙에 대한 이해, 동료 집단의 몰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만약 그런 특성이 우리가 요구하는 경영자의 성격이라면 정말 문제가 많다. 이 세상에는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런 특성을 습득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또한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목표 달성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아지리스 교수가 주장하는 성격적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아지리스 교수가 주장하는 특성에 걸맞는 성격을 지녔으나 이상하게도 무능한 사람들을 꽤 많이 알고 있다. 나는 그동안 목표 달성 능력을 가진 경영자들을 많이 만나보았지만 성격과 능력, 일과 일하는 방식, 개성, 지식, 관심사 등은 천차만별이었다. 인간을 구분하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서로 달랐다. 공통점이라면 올바른 일을 완수하는 능력뿐이었다. 나와 같이 일했으며 서로 알고 지내는 유능한 경영자 가운데는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 사교성이 없는 사람, 심지어 병적으로 수줍음을 타는 사람도 있다. 괴짜뿐 아니라 애처로울 만큼 꼼꼼한 수능주의자도 있다. 뚱뚱한 사람도 있고 홀쭉한 사람도 있다. 걱정 많은 사람도 있고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다. 술고래도 있고 보리밭에만 가도 취하는 사람이 있다. 매력 넘치고 포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냉동 고등어보다 더 차가운 사람도 있다. 그들 가운데에는 리더라고 부르기에 적합한 사람도 덜어 있다. 반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전혀 주의를 끌지 못하는 특색 없는 사람도 있다.
진지한 학자 같은 사람도 있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좁은 영역 외에는 전혀 모를 뿐더러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기주의자까지는 아니라 해도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다. 반면 마음이 따뜻한 사람도 있다. 자기 일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주로 바깥 일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도 있다. 지역사회, 교회, 중국 한시 연구 또는 현대음악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다. 내가 만난 유능한 인재 가운데에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람도 있고 주로 지각과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것을 쉽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마다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 의사, 고교교사, 바이올리니스트의 성격이 각기 다른 것처럼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 역시 다르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천차만별이고 인간 유형, 개성, 재능 등에서 무능한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성과를 내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목표를 달성하는 실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행 능력은 기업에서 일하든 정부 기관에서 일하든 병원의 관리자이든 대학 학장이든 마찬가지다. 지능, 부지런함, 상상력, 지식 등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런 실행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다. 또한 이들은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목표 달성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습관이다. 즉 습관적인 능력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실행 능력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다. 심지어 7살짜리 아이도 그 실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실행 능력을 충실히 유지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구구단을 익힐 때처럼 몸에 익혀야 한다. 다시 말해 6 곱하기 6은 36이 무의식적이며 조건반사적으로 확실히 몸에 뵐 때까지 지겹도록 반복해야 한다. 실행 능력은 연습과 반복으로만 익힐 수 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이든 피아노 선생이 언짢은 기색으로 해준 말은 모든 실행 능력에 적용된다. 내가 모차르트 곡을 아르투르 슈나벨처럼 연주할 수는 없을 거야. 그렇긴 해도 그가 연주하는 방식으로 연주하지 못할 이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단다. 그리고 그녀는 잊지 않고 덧붙였다. 아무리 위대한 피아니스트일지라도 악보를 보고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모차르트를 연주하지 못했을 거야. 달리 말해서 보통 사람이라도 누구나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역량을 획득할 수 있다. 그 분야에서 대가가 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대가가 되려면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야 하니까. 그러나 목표 달성 능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필요한 것은 은계대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역량과 악보다. 따라서 목표 달성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5가지 실행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되기 위해 획득해야 할 습관적인 능력은 다음과 같다. 1.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자신의 시간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안다. 그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면 아주 적은 시간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한다. 2.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외부 공헌에 초점을 맞춘다. 자신의 노력을 업무 그 자체가 아니라 결과에 연결한다. 내가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일하는 기법과 도구,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3.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강점을 바탕으로 성과를 낸다. 그들 자신의 강점과 상사와 동료와 부하의 강점, 그리고 상황에 따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성과를 낸다. 약점을 기반으로 성과를 낼 수는 없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4.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탁월한 성과가 월등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한다. 그들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지킨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 이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5.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이 체계적 절차임을 안다. 올바른 순서에 따라 올바른 단계를 밟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은 사실에 대한 만장일치라기보다는 언제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는 판단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고 성급하게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결정을 뜻한다는 사실을 안다. 수는 적지만 근본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필요한 의사결정은 시끌벅적한 전술이 아니라 올바른 전략이다. 이 5가지가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목표 달성 능력의 필수 조건이며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